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시면서 하늘 보고 답답하셨죠? 글로벌 네트워크 에어 비주얼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 이어서 서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질이 나쁜 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정부는 부유먼지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제, 건강, 환경,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는데요. 원인 파악, 대책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에서는 취업률이 1.5%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 소리가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임시직 일자리가 400만 개나 되는데요. 양보다는 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금리 인상이나 경제 환경과도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핵 인용, 그리고 대통령 수사로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남은 경제 과제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통계청은 다양한 국민 경제 또 생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37만 명가량 늘어서 1.5% 증가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같은 단기 취업자이기 때문이고요. 이 단기 취업자 수가 통계청 조사 결과 400만 명을 넘습니다. 대부분 근무 시간도 짧고 또 소득이 적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한계 가구, 또 어려운 청년 세대에 또 노년 준비가 안 돼 있는 노후 세대 다 포함되는 얘기일 건데요. 어떤 문제를 봐야 되고 또 어떤 점이 중요한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단기 취업자 수가 402만 7천 명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6%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 상황을 비교해 봐야 할까요? 예, 고용 동향을 보면 이 취업자도 늘었지만 실업자도 동시에 늘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인데요. 일을 안 하면 살기 힘들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시간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단시간 취업자는 매우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 네, 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일은 해서 지금 당장에 뭔가 소득을 얻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초단기 취업자 수, 이게 17시간,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일을 모색하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취업대기자, 청년 실업자들도 이런 초단시간 노동에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부나 이 여성들이 가게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초단시간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런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초단시간 취업자의 급증이고요. 네. 이 초단시간 취업자는 사실 법적으로는 15시간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 경우를 보면 이제 유급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한계 일자리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넓어져서 이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이라도 해서 이 지금 좀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런 이제 노동 현상이 생긴 건데 한편으로는 시간제 근로는 정부가 좀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경단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나가서 쪼개서 6시간, 3시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 이제 국정 노동지표의 핵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시간제 근로를 확산하겠다, 반듯한 시간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기만 했을 뿐이고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고용률은 여전히 60% 미만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률 목표를 세우고 시간제 근로 확산을 했는데 오히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죠. 네. 이게 고용률을 높이자고 만들었는데 정작은 질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문제도 좀 비교해서 봤더니 이 임시 일용직 대신 또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이 좀 부채질을 한 건가? 질낮은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부채질을 한 건가? 이런 우려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1년 미만의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을 가진 일자리가 임시 일용직인데요. 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들어서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러면 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이 좀 더 1년 이상으로 길어진 것뿐인데 임시 일용직이 줄어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면을 봤더니 숨어있는 비정규직도 많지만 이런 시간제 근로가 급증해서 훨씬 더 사실은 임시 일용직 중에서도 열악한 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 일부는 시간제 근로를 선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업을 병행한다든가 네. 가사를 병행한다든가 하는 것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 출퇴근비나 기회비용을 그 외에 다른 일을 했으면 하는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효과죠. 네. 그것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정말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라고 할 수 있느냐. 생활의 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지표는 최악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간제 근로가 임시 일용직 줄어든 틈새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생각해볼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듣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터족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도 사실은 나름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를 구하거나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실은 생계가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 류의 일자리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한참 풍요로울 때 사실 여러 개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는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그 시간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최저 생존비를 벌기 위해서 네.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단련이나 이런 여성 취업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그런 다른 일을 하기에 기회비용조차도 보전할 정도가 되지는 못하는데 그 수준에 굉장히 50만 원 미만이거든요. 월 임금으로 네. 해서도 그 정도면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쓰는 비용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그걸 아끼고라도 그 일자리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가 얼마나 매우 그러니까 악성 구조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참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을 벌면서도 어쨌든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좀 한계 상황에 놓인 가구가 많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수님 지금 사실은 소득에 대한 얘기가 뭐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한테서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위기의 경제 상황, 금리 인상이라든지 일자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소득이 무너지면 내수라든지 여러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 사실 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소비의 가장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소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네. 노동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사실은 그런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악성 고용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기반의 밑둥도 허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노동소득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주 기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목은 하고 있다라고는 네. 보는데 과거 이런 흐름을 단절시킬 정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그것이 이제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악화되고 있는 노동 현장, 노동 상황에 대해서 지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은 있지만 이게 과연 또 실천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계속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뉴스, 경제 인터뷰, 생생경제 듣다가 애청자 여러분들 생각도 보내주십시오. 그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얘기해드린 노동 소득 또 노동 환경의 문제를 포괄하는 아주 낯익은 단어죠. 비정규직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지적됐지만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건 노동 환경 또 심지어는 소득의 감소와 내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걱정거리다라는 얘기에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해법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얘기는 분분한데 실천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기본소득을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힘든 분들에게는 특별히 나라에서 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대책은 나오는데 과연 실천은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책이 가장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생생경제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드를 놓고 중국과 경제 문제 심각하다. 말은 시끄러운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얘기도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파문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뉴스에도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주식시장 박스권에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드 보복 때문에 대책 마련해야 된다 말 얘기 많이 했고요. 저희도 좀 인터뷰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수출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이런 결과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세청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3월 들어서도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273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3월과 비교해서 14.8%가 늘어난 겁니다. 이 석유 제품과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좀 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좀 증가세를 보이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중국 수출은 어떻습니까? 대중국 수출도 16.4%가 늘면서 오히려 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이 대중 수출 역시 작년 11월 이후에 순항을 이어오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중국 수출 품목을 보면 중간재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중간재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나 부품을 말하는데 이 중국이 이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좀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 사드 보복의 영향에서 좀 한 발 비켜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의 수출이 43.5%가 늘면서 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 수출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는 좀 다른 양상이 보이는군요. 네. 브라질산 닭고기 지금 파문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대책을 내놨죠? 네, 이 국내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 이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 증명서를 좀 첨부를 하도록 하고 또 이 가축 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또 미생물 검사 등의 위생 안전 검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이 현물 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늘리는 방안을 좀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이 브라질 수출 작업장 현지 조사도 이 당초 예정된 오는 8월보다 앞당겨서 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의 83% 정도가 브라질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국산보다는 30% 정도 가격이 저렴해서 햄버거 패티나 통조림 같은 이 가공식품이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썩은 닭고기 이른바 네.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졌던데요. 네, 이 정부가 이 썩은 닭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브라질 육가공의 업체 중에서 이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수출한 업체가 없는 것을 좀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가 이 축산물 부정 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사업장에 이 육류 수출 대상국 현황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게 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앞서서 이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이 닭고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었다가 일단 좀 해제를 했고요. 다만 이 대형마트 3사는 이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일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주 이제 맷집이 세졌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싼 시장에 속한다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180선마저 좀 돌파하고 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전히 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주요 10개국 증시의 PER 현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17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의 PER은 9.84%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가 20.73%, 또 미국의 S&P 500은 18.63%로 코스피보다 2배나 높았고요. 네. 일본과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낮았습니다. 네. PER은 이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걸 뜻합니다.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 다른 나라 기업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ER을 보면 정말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 전반이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시 지난 17일 기준이었는데 SK하이닉스의 PER이 7.79%였는데 이 경쟁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14.9%보다도 7%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네. 현대차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에 비해서 이 PER이 턱없이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9% 하락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미국은 74%, 독일은 60%가 올랐고 일본은 무려 9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는 건데 주식시장이 좀 계속 오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의 반대급부는 또 상승 여력이군요. 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이렇게 조사됐네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7%인 1,323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네. 2014년과 비교하면 약 18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78만 명으로 절반 정도 차지를 했고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자 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고령자와 임산부 또 어린이는 늘어난 반면에 장애인과 영유아 동반자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을 교통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용이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 교통약자들이 외출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니까 도보와 버스, 도시, 철도 순이었는데 네. 일반인들이 버스와 도보, 승용차 순이어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또 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국 평균 72.5%에 불과했습니다. 기준 적합 설치율은 이동 편의 시설이 교통약자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하는데 교통수단별 설치율을 보니까 항공기가 가장 높았고요. 네. 또 노후 선박이 많은 여객선이 좀 가장 낮았습니다. 전년보다는 수치가 좀 개선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여객선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과 터미널 시설 등은 여전히 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그렇게 좀 꼽혔습니다. 네, 좀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냐 물어보면 누굴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빌 게이츠 얘기하는데 여전히 부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이제 올해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860억 달러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5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네. 1년 사이에 늘어난 재산만 110억 달러에 달했고요. 이 투자의 귀재로 뽑히는 워렌 버핏이 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년 전보다 55억 달러가 늘어난 151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112위에서 68위로 좀 뛰었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른 덕분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갖고 있군요, 빌 게이츠가. 예,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코스피 시장의 PER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가 국내 정치 사회적인 요소의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 외신의 보도대로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런 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좀 제거가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당한 평가.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요즘 외출할 때 새롭게 생긴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찾아보고 나가시는 분들 많죠. 대책은 외출을 취소하거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대책이 없는데 원인과 또 나라 차원의 국가 차원의 해결책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요. OEC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중국 또 국내의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 원인 아직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로서도 이 문제 중요한 환경 보건 문제일 텐데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월 16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이 차기 정부의 쟁점과 과제 이런 얘기를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토론회가 3차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은 제 1차인데요. 네. 두 가지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에 참여하실 시민들하고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네. 평가를 해보고 미비점을 한번 토의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또 공유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족하고 있다 이런 결과. 10명 중에 9명은 미세먼지 대책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90%가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부유먼지라고 하겠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이런 여론? 일단 90%가 불만족으로 나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60% 정도 되시는 분이 네. 국내 대책보다도 중국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해외 대책은 사실 수단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많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대책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국내 대책으로 대해서는 대개 이제 참여자들이 한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배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하셨고, 다음에 이제 경유차 배출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석탄 발전. 네.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는 이제 다답을 하셨어요. 예. 자, 이 국민들이 이만큼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물론 일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파악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셨지만 결과적으로 좀 국민들이 감수할 불편도 있고 또 대책들도 좀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일단은 그 하나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아까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 대책으로 나온 뭐 경유세제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석탄 발전을 줄임에 따라서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 이상 되시는 분은 좀 부담을 느끼시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대한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네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정책에 대한 이해나 지지가 미흡한 것도 결국은 정부가 명확하게 자 원인을 알아봤더니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원인에서 미세먼지가 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 부담을 줄이면서 좀 동참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걸 적극 해결해야 된다. 지금 교수님 보고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게 국내하고 국외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 국내 대책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지역별로 정부 대책의 차이가 너무 커요.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특별 대기질 관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신경을 썼는데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아주 그 심각한 데가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대책으로 배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략 예상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이제 산업단지고 다음에 이제 뭐 불도저 중장비 같은 건설기계 장비고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소고 다음에 경유차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앞부분 3개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해요. 정부는 오히려 4번째 원인은 경유차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반발이 컸죠. 그리고 해외 대책은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외교적 체계를 통해서 중국에 줄여달라고 요구체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저희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일본 같이 해가지고 중국과 같이 이제 윈윈 전략으로 우리가 좀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사 좀 키우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유인 체계로 좀 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일본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좀 도시간 이 베이징의 도쿄의 환경 기술자들이 가서 먼지 저감 대책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게 결국은 교수님 좀 어떤 선순환의 경제적 이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환경산업 분야에서 발전을 시키려면은 일단 그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돈은 들겠지만은 또 우리가 들인 만큼 환경산업은 커가고
또 중국도 줄어들지만 결국 우리도 피해가 줄어드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윈윈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예. 일단 먼저 피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부담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10조 원 가까이 피해를 사회 경제적 부담 갖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킬로그램당 2만 원 이런 이제 배정환 전남대 교수의 발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환경 앞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어떻게 작용될 것 같습니까? 그 OECD 보고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유독 이 피해가 늘어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도 실제 우리나라의 대기 배출이라는 것은 용도를 갖다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자 해도 배출원에 중점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이 나와서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걸 수용체라고 얘기하는데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돼야지만 대책도 단순하게 용도 규제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용도 규제를 그 밑으로 배출하더라도 그게 신체에 영향을 신경해 준다면 그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 피해, 건강 피해의 연결,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금은 뭐 경유차냐 혹은 뭐 일산화냐 혹은 비산먼지냐 배출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리들을 발견해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이 오늘 뉴스에 대한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일단 부유먼지라고 얘기하겠다. 또 초미세먼지는 다르게 분류하겠다. 보면서 지금 뭐 댓글들이 아주 좀 많이 안 좋게 달려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정부가 좀 대책을 세운 걸로 보시나요? 부유먼지라고. 원래 처음에 이게 역학적으로 이게 PM10, PM2.5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붙일 때 이 PM10을 미세먼지로 붙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혼선이 생겨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확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제 부유물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용어 정리를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미세먼지를 볼 때 마이크로미터를 단위로 해서 이 크기별로 얘기를 하는데 부유먼지 이게 처음부터 좀 전문적으로 좀 정교하게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질 대책 가리려고 지금 이름 바꾼 거다 이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용어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생깁니다. 미세먼지, 부유먼지로 바뀌는 건 너무 또 분노로 보시지 마시고요. 결국 뭐 교수님께서도 이 환경 생태 분야의 경제학자이신데요. 결국은 이게 경제와 아주 밀접해지고 있거든요. 당장의 건강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좀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든지 환경 이것들은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 맞습니다. 차기 정부도 지금 좀 출범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에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이나 배출원 간의 대책의 형평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그게 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는 산업부고 뭐 건설기계 수송은 국토부 이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얼마나 이 부분에서 영향력을 갖고 서로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잘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연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해결하는데 중장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는 노출을 적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응 방법.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때는 각 기관별로 또는 이거 뭐 그냥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또는 학교 같은 데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줄 수 있거든요. 뭐 휴거 보험에서 여러 가지 뭐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게서 좀 구체적인 대응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국민들 건강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이제 물청소 미세먼지 유발한다고 흡입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금요일 경제소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화요일 경제 도미노 마련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경제정책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여러분들 제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미국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 같은 이슈를 통해서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당장 가시적이진 않지만 계속 이 눈에 띄는 경제 보복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경제 컨트롤 상황이 중요한데요. 조기 대선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경제 정책 과제들 또 숙제들 남겨놨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돈의 경제 정책, 경제 정국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도 지금 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예, 탄핵 결정 날 때 또 검찰 출석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해소됐다 이렇게 긍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공백이 더 뚜렷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예,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저는 측면은 이제 그 하나의 표면상 측면이고요. 네네. 더 중요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 이번에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박정희 시스템의 저는 종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를 이제 집에 비유하면은 더 이상 수리해가지고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그 집이 낡았을 때. 네. 우리는 허물고 이제 새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이제 이익이 되죠. 네네.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고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네. 근데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기업, 제조업이 역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대기업, 제조업이 바로 뭐냐면은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3대 축이에요. 네. 축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고도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중심 축인데. 네네.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거다.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가 사실상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번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공백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탄핵 전국 이후에 정치면 뉴스에서도 박정희 시스템의 몰락 혹은 뭐 새로운 종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경제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간 좀 추진돼 왔던 여러 정책들은 삐걱거리면서 또 약간 지체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적으로? 뭐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네. 기본적인 그 지적은 저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그러니까 양대 축이 뭐였었냐면은 기억들 하시겠지만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 육성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이 경제 민주화 추진이었었는데 네. 이게 중간에 중단됐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내수가 취약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계속 내놓았었죠. 네, 무슨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임시 공휴일 네 나왔었죠. 근데 이제 결국 뭐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수는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창조 경제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업 체계를 재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네. 창조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 주도의 벤처 기업 육성으로 변질돼 버렸고요. 네.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이 수년째 역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은 사실상 저는 이제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은 같은 경우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만들기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뭐냐면 이름만 그렇게 네이밍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양 법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게 공공 서비스 영역을 이전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지원하는 대기업 소원수리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대기업 소원수리법이다. 예.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내수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 잠깐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특징으로 얘기하는데 문제로 얘기하는데. 네.
내수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미래가 암담한 거죠. 예, 가계 소득만 쪼그라들었다 이런 뉴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지난 대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대선 때도 소득주도 경제,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 이런 얘기가 야권 후보로부터 또 나왔고요. 소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데 쏙 들어갔고요. 지금도 사실 소득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앞서도 다른 노동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그게 실천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제 서민의 소득을 강화하는 것일 텐데요.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성공을 하려면요. 네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은 이제 커다랗게 볼 때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즉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실패한 거예요. 사실 어느 정부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싶은 의지가 없겠습니까? 네. 근데 의지하고 실력은 별개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사회 안전망이 최소한 그러니까 생계 지원이 너무 이제 취약하다는 점이 네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세 체계를 개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다가도 갑자기 또 조세 체계 개편하게 되면 또 딴소리들 하고 앉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게 표곡정하시는 것 같이 예. 실효세 정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그나마 좀 과감한 얘기로 들리고요. 쏙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이 박정희 시스템의 종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 경제팀 얘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요. 한 20년 차 이 경제 분야 공직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대외 업무가 마비 상태다. 그런데 지금 유일호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요. 박 전 대통령을 닮아가지고 모두 뻔뻔하면서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 부총리의 전임자가 최경환 의원이 한때 그랬죠. 자기가 빚내서 빚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뻔뻔함의 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유일호 부총리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경제가 지금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경제를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요. 지난해 1월달에 취임했잖아요. 네네. 지난해 가계 중에서 하위 30% 가계 소득이 후퇴를 했어요. 네. 이건 통계청이 가계를 계층별 소득을 조사한 일에 처음으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네. 거기다가 부총리 취임하고 나서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했잖아요. 네. 근데 해운업 해체시키고 조선업은 좀비 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총량 증가 수는 물론이고 질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지난해에요. 네. 이금융까지 지금 막고 있죠. 그렇죠. 도대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뻔뻔할 수 있는지 저는 가고요. 결국 책임 추궁당하지 않게 해서 자기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이 경제팀 입장 속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50일도 남지 않은 시한부 경제팀인데. 네.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신들 임기 내에 이제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번 덮으려만 하는 것 같아요.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신규자금 지원 얘기 나오는 것도 연명시켜서 사업장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팀이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 현안 대응하겠다 하지만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왜냐하면 비상대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위기 요인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행하는 것은 아무 내놓은 게 없고, 최근에 그나마 내놓은 게 내수 활성화, 투자 활성화 대책인데, 네. 이게 여기다 평가가 어쩌었습니까요? 돈이 없는데 돈 쓰라고 한다. 금요일날 4시 퇴근 그다음에 관광, 놀러 다니라 이런 걸로 가지고 네, 얼마나 네, 시중에서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긴 시간을 두고 말해도 부족할 만한 얘기인데 좀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 경제 분야에서도 이 박정희 체제, 즉 발전주의 국가 모델 같은 경제 모델 같은 것들이 종언했다라고 했는데 좀 탈피하기 위한, 즉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중요한 원칙 같은 것들 한 두 가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지금 국가 재난에 비유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 청년 일자리, 네. 예, 이거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출산 문제 아니면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다 해결 안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수 폭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문제. 네.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네. 다음 정부 어정부가 들어서도 1년 안에 레임덕 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경제에서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이 박정희 이 경제 모델에서도 핵심이었던 개발, 부동산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채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채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채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287님, 가게에 돈이 남는 경제 대책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실 것 같고요. 5336님은 최고의 경제교육장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 13억 최고시장 내팽개 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중국과의 문제죠. 자, 여러 가지 답답한 공기 또 답답한 경제 상황 안 좋지만 결국 나라를 지키는 건 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일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응원하는 경제 이야기 내일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